사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차례로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평생 준비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실무를 맡은 폼페이오 장관 역시 결과를 낙관한다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장과 두 정상이 묵게 될 숙소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JTBC는 내일부터 사흘간 손석희 앵커와 함께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싱가포르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는 물론 20대 총선 때보다도 높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태욱 의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승용차에 타고 있던 15살 미국인 여학생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50대 미국인 군무원으로 딸을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차례로 입국하게 될 거라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게 지난 3월 8일입니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지만 현재로선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평생 준비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고 또 실무를 맡은 폼페이오 장관 역시 결과를 낙관한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은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 두 정상은 24시간 뒤에 차례로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다. 발라 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베이징에서 한 말입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에 따르면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10일 오후 창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해 논스톱으로 올 경우 이날 오후 5시 전후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회담을 위해 15개 박스 분량의 할 일이 있다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lways believe in preparation, but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과 관련 두 정상이 틀림없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비핵화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임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이번 회담에서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의 시간표를 확정하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두 정상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영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 나가 있는 곳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묵게 될 숙소 앞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지정한 특별구역 안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곳 현지에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부터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은 하루 종일 붐볐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작업 차량과 인력이 일부 철수를 해서 한산한 편이지만 이쪽을 보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김혜미 기자도 뉴스룸에서 같은 장소에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뒷모습을 보니까 어제는 없었던 시설물들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호텔 주변에 커다란 천막 2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과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앞에 설치된 대형 천막과 비슷한데 이것은
이 천막은 호텔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일일이 세워두고 검문 검색을 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 검문소입니다. 또 호텔 쪽을 보시면 대형 가림막이 있는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쪽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한 겁니다. 진입로 곳곳엔 차량 차단막 내지 하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곳을 경계하고 있던 무장한 경찰관들에게 용도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예, 저렇게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지금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 로비와 그리고 2층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취재진을 상당히 경계했고 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부터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이 완전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펠라 호텔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취재진이 카펠라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 문의를 해봤더니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 역시 경비가 지금 삼엄해진 거군요. 자, 그렇다면 주변의 교통도 통제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 호텔을 둘러싼 세 개 도로 전부가 전면 내지 일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는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고 또 이쪽 도로는 차량 전체 차선의 절반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때와 비슷한 방식인데 전체 차선의 절반의 경우는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절반의 차선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만 호텔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샹그릴라 호텔에 머물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샹그릴라 호텔 주변도 경계가 삼엄하기는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샹그릴라 호텔까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그곳은 일찌감치 간이 검문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오늘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이미 아시안 안보 회의 등을 치르면서 경호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라 세인트 레지스, 그러니까 이곳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정효식 특파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장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이 아닌 캐나다 퀘벡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반에 출발을 해서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쯤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스트레이트 타임즈, 이곳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북한이 공수해올 김정은 위원장용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공항에 냉동 트럭이 대기할 거다,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북미 두 정상은 이렇게 되면 이틀이나 일찍 싱가포르에 모이는 겁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두 정상은 다만 회담 전에 시간을 쪼개서 장소를 제공한 싱가포르 리센용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출발을 4시간 앞당긴 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면 싱가포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주요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시간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을 이틀이나 앞두고 싱가포르로 모이는 건 협상 전략을 충분히 짜기 위한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1일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기의 회담에 장소를 제공한 만큼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시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도 10일에 도착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리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리 총리를 만나는 걸로 공식 일정을 시작함으로써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정상국가 지도자로 이미지를 쌓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입국에 이용할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은 민간 공항입니다. 당초 북미 두 정상 모두 보안 문제 때문에 파야레바 공군 기지를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됐었죠. 김 위원장이 민간 공항을 택한 이유가 뭔지 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나란히 창의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곤 트럼프 대통령은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김정은 위원장은 창의공항을 이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정상이 비슷한 시간대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두 정상이 한 공항으로 몰리면 개최국인 싱가포르에서도 각기 다른 양측의 경호 방침에 모두 맞춰주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 경호와 의전 규모가 적나라하게 비교돼 북한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 정상이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막판에 도착지가 뒤바뀌거나 한 곳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국하는 시간, 장소 이런 데 대해서 무엇보다 시크릿을 유지하려고 하고 신변 비노출을 원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당초 창의공항에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도착 45분 전 파야레바 공군기지로 착륙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실시간 항공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중국 국적계 소속 비행기가 어제 오후 평양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고위층의 전용기로 이용되는 기종이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타고 갈 비행기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저희 JTBC는 사실상 내일부터 막이 오르게 될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를 비롯해 저희 취재진 상당수가 이미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요. 내일 뉴스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후 7시 30분부터 특집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물론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순간들은 또 뉴스 특보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안나경 앵커가 북미 회담의 역사적인 장소가 될 곳들을 미리 한번 둘러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일찌감치 정해진 샹그릴라 호텔 앞입니다. 보안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로켓포도 막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 캐딜락원 비스트가 이 길을 지날지도 관심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세인트로지스 호텔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입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서기 실장이 나타난 뒤로 취재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검문소도 설치하고 있죠. 교통 통제도 곧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지 지켜보죠. 역사적인 곳으로 기록될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여기에서 마주합니다. 호텔을 중심으로 이 주변은 경찰이 정한 특별구역입니다. 오늘은 호텔 진입로까지 저희가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섬으로 오는 모든 길목에서 검문 검색이 훨씬 강화됩니다. 검문소와 CCTV도 어제부터 마련해두었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싱가포르에 모여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회담을 전후로 며칠 동안 현지 생방송을 예고했습니다. JTBC도 내일부터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싱가포르의 심장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심 상업지구에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만들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소식들로 함께합니다. JTBC 안나경입니다. 앞서 안나경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JTBC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모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속속 모였습니다. 그 인원만 3,000명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마련한 대규모 미디어 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알려진 호텔 앞이 기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언론만 나와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Just a few hours ago, in fact, Canadian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story and in just all of the talk about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hether there could be peace. 북미 정상이 모두 내일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취재진들이 속속 싱가포르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측도 이들을 지원할 미디어 센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포뮬러 1 경기장입니다. 바로 이곳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로 알릴 미디어 센터가 마련됩니다. 지금은 입구를 막고 있지만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미국은 백악관 출입 기자단을 위해 시내 호텔에 별도로 미디어 센터를 마련해 놓고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도 바로 옆 호텔에 국내외 취재진을 위한 미디어 센터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언론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최소 3천여 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에게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도 구테우스 총장이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열을 넓게 김정은 위원장 소식을 전하지 않던 북한 매체가 오늘 김 위원장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 새로 문을 연 식당에 방문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북미 회담 이후 앞으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보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 있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이름을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으로 명명해 주시었습니다. 철갑상어, 연어 등 활어를 넣어둔 대형 수조들과 귀빈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소식을 전한 건 지난달 26일 원산 갈마지구 건설 현장 시찰 보도 이후 13일 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내용은 물론 김 위원장의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전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앞두고 앞으로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6.1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어제 시작된 사전투표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은 20.14%로 4년 전 지방선거는 물론 20대 총선보다 높습니다.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저마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투표소에는 특히 유권자가 몰렸습니다. 이곳 서울 용산역 투표소에도 사전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로 사전투표율은 오전 11시에 이미 4년 전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었던 11.49%를 뛰어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결국 20.1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 중 864만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약 2배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 대선보다는 5.92%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 세종이 차례대로 높았고 대구와 부산, 경기가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9.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투표율이 뛰었다며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웃돌면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각 당 표정도 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TK,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여당에겐 불무지였지만 이번엔 TK도 승산 있다고 보고 공들이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구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대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입니다. 젊음의 거리 동성로를 찾은 추 대표는 그동안과는 다른 선택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대구도 결심해 주십시오. 대구가 결심하면 대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TK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바로 이곳 포항 대흥동 중앙상가 거리에서도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TK에선 기초단체장 한 명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론 출마 자체를 꺼릴 정도였지만 이번엔 정당 지지도 자체가 야당과 백중세여서 당 지도부도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포항이 달라지고 경상북도가 달라지려면 도지사 바꾸고 시장 바꾸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합의에 항의하면서 유세 현장에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에서 일정을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은 경기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지방 유세를 다시 지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부산에 갔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에 이어 선거 직전에도 부산을 공략한 거죠. 당이 힘들 때마다 부산이 도와줬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홍 대표는 호소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주말 첫 유세지로 결정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이 부산부터 찾았습니다. 지방 유세 현장에 돌아온 오늘도 부산부터 찾은 겁니다. 특히 해운대의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자가 자신의 최측근 김대식 후보입니다. 홍 대표 등 지도부는 해운대 시장 세 곳을 돌며 김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부산 시민들이 전부 우리 당을 도와주는 바람에 우리 당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한국당은 부산 광복동 광장에서 부산 지역 출마 후보들이 한데 모여 총력 유세도 펼쳤습니다. 홍 대표의 지난 부산 방문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0.5%로 20.4%의 한국당 서병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재보궐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35.7%로 16.3%의 한국당 김대식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대표 등 지도부는 내일 대구와 충남을 찾아 지방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다른 당 지도부는 오늘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른미래당은 경기와 강원, 민주평화당은 호남, 정의당은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당마다 어느 지역을 승부처로 보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3번을 찍어 견제하자 오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강조한 말입니다. 1번을 찍으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이 원주의 경제를 완전히 파탄낼 게 확실합니다.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오늘도 역시 지도부가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 높습니다. 그랬더니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후보가 다 됐다 하고 텔레비 토론에도 안 나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서울 강남역 등 젊은이들이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단 한 대 몰카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당선자를 내기 위해 선거 전 마지막 주말 바쁘게 뛰었습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인천 비하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당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까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 갑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인천 비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한국당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경박함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입을 다물라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아무리 선거를 포기했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갖추라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정태욱 대변인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도 책임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300만 인천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제주 선거에선 정당보다 괜당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괜당은 혈연 관계를 뜻하는데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최근엔 제주에 크게 날아난 이주민이 괜당만큼이나 큰 변수입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선거철만 되면 섬 지역 특유의 혈연과 지연이 강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선거는 혈연을 뜻하는 괜당 선거로도 불려왔습니다. 그 괜당 어른이 이번에 우리 종친 누가나 암친한 이 사람을 찍으라 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하지만 이주민이 제주에 대거 유입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년 전 제주로 이주해 두 번째 지방선거를 맡는 김봉희 씨는 올해도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출신이든 서귀포 출신이든 그런 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 후보가 진짜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될 건가. 김 씨처럼 2010년 이후 제주에 유입된 인구는 7만여 명입니다. 이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은 5만 명이 넘습니다. 제주 유권자 수의 10%에 육박합니다. 이미 재작년 총선에서는 접전 지역이던 제주시 을 선거구의 당락을 이주민들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주민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생생교류공간, 이주민 마을사랑방, 이주민 멘토링 등 이주민 맞춤형 공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30번이 넘는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엄정한 수사나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따져보니 고위직이거나 요직의 법관일수록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법관 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21개 법원에서 각급별로 모두 31번의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과 부산, 서울 북부지법의 단독 배석 판사들은 대법원 차원에서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낸 곳은 13군데입니다. 사법부의 형사고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뿐입니다. 판사회의와 별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고위 법관들일수록 사퇴 인식이 아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법관 대표회의 결과까지 수렴한 뒤 형사 고발 여부 등 최종 조치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관 대표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법관이 참여하는데 앞서 전부 공개되지 않았던 410개 문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미국인 군무원 딸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는 청소 차량이 갓길 시설물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셔츠가 찢긴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빠져나와 울부짖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앞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50대 미국인 군무원으로 뒷자리에는 15살 딸 A양이 타고 있었습니다.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25살 박모 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남은 사고의 흔적입니다. 사고 차량은 충도로 이렇게 10m 가까이 밀려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은 승용차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려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월계동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청소 차량이 방지턱을 넘어 갓길에 쌓아둔 모래주머니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29살 여성 오모 씨가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 씨는 이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오 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정신을 잃은 뇌전증 운전자의 차량을 한 시민이 자기 차량으로 가로막아 큰 사고를 피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 부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남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5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가로지르고 이내 경계석에 충돌합니다. 이때 검정색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서너 차례 추돌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차로 중앙에 정지선도 아닌데 차로 중앙에 차가 한 대 덜렁대가 있길래 보니까 그 운전자가 창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경련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남색 승용차 운전자 30살 A씨는 뇌전증 환자였습니다. 경찰 간부인 전진호 씨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함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뒤따르던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의 차량을 막아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운전자가 이래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발작을 하더라고요. 뇌전증 사고는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뇌전증 환자가 다중 추돌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현행법상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운전이 가능한 게 현실이어서 운전면허 심사 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성차별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에 15,000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10,000명이 모였던 것보다 규모는 더 커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여성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성차별적이었다며 여성 15,000명이 모인 겁니다. 이들은 여성을 향한 몰카 등 성범죄에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자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몰카 범죄가 사라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성범죄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 화장실을 갈 때, 생활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청원이 올라와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성희롱과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간호사들은 최근 환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피해 간호사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선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병원에 제출한 성폭력 피해 신고서입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술을 마신 이모 환자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A 간호사에게 보여주며 성희롱했습니다. 박모 환자는 B 간호사에게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거나 병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자고 추근댔습니다. 박 씨는 실습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의 C 간호사는 누워서 음식을 먹는 환자를 제지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격앙되셔가지고 니를 죽여버리겠다. 주먹으로 제 코랑 얼굴 중앙을 6-7차례 가격하셨죠. 병원 측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끄러워지면 병원 이미지가 좋을 게 없다. 용서하고 넘어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병원 측은 고충위원회를 열어 해당 환자들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의료진을 때리거나 희롱하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 경우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입원 약정서의 강제 퇴원 조치 동의 서명을 미리 받는 등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 사회가 잇단 자살 소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앤서니 보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CNN의 여행 요리 프로그램인 파츠 언노운 진행자로 명성을 얻은 앤서니 보데인. 2016년 오바마 대통령과 소박한 쌀국수를 함께하며 화제에 올랐고 3년 전에는 한국에서 먹자골목과 포장마차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며 소탈한 모습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사랑을 받아왔지만 보데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CNN은 보데인이 방송 촬영차 들렸던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데인의 죽음에 각계각층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당신이 그리울 것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인 배우 로즈 맥과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도움을 청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데인의 자살이 미국의 자살률 증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자살률이 25% 증가하며 자살은 치매, 약품 남용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집계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발로 몰래 한 베이스 더 가는 도루,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죠. 베이스 훔치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그 도루가 다소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선수 시절 이종범은 1루를 밟으면 2루로 뛰었습니다. 1997년 29경기 연속으로 도루를 하기도 했고 1994년엔 모두 84개의 도루를 쏟아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베이스를 훔친 선수는 기아 버나디나입니다. 도루 17개로 1위. 그러나 이런 페이스라면 올해 40개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해 삼성 박혜민은 역대 최소인 40개로 도루왕이 됐습니다. 도루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도 경기당 평균 1개 정도의 도루가 나옵니다. 도루 성공률은 3번 시도하면 2번 성공하는 꼴로 조금 좋아졌지만 그래도 잘 안 뜁니다. 지난 4월 한화 이용규는 1루로 뛰다 다쳤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걱정해 무리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홈런 몇 방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루로 만드는 한 점의 가치가 줄었습니다. 다만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면 여전히 도루는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한화 후잉은 2회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를 연거푸 훔치며 투수를 흔들었고 SK 노수광 역시 도루로 승부수를 띄우며 득점했습니다. 삼성 박혜민은 오늘은 빠른 발로 펜스로 향한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쳐 박수를 받았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늘 11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켜 집안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른바 쉬어씀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7천 명 늘어난 195만 1,000명으로 2003년 이래 가장 많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쉬어씀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이유 없이 일하지 않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찰 지구대를 제 발로 찾아간 절도범이 팔자걸음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남포지구대에서 일하던 이호진 경사는
지구대 화장실을 찾은 김모 씨의 심한 팔자걸음이 최근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똑같은 걸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 경사는 김 씨를 따라가 자백을 받아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아차가 에어백 관련 결함으로 미국에서 모두 50만 7천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전기장치 오류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10년에서 2013년식 포르테, 2011년에서 2013년 옵티마와 세도나 등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부 망천입니다. 이부 망천이요? 무슨 네. 사자성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이 논란이 된 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 서울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예.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말을 줄여놓은 겁니다. 예,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안지연 기자가 그럼 만든 용어입니까?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인터넷 검색어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건데요. 예. 이 해당 발언의 취지는 정 의원이 인천이 실업률이나 가계부채 또 이혼율 등에서 하위권인 건 이 시장이었던 유정보 후보 때문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말인데요. 예.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의 인천시장 후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 해당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가 된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유세에 나섰던 한국당 한 의원에게 지역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 대책을 예.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도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유 후보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한 것도 이런 지역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예.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 오늘 윤리위 소집을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 윤리위는 오는 월요일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태욱 의원이 인천 지역에 아예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인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지역구는 대구 북구 갑이지만 과거 2010년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서 인천시청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인천 특징을 잘 안다고 자신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당 그리고 유정보 후보에게 모두 악재가 된 셈입니다. 예. 그리고 정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예. 2016년에는 당시 무단 점유 가구 논란이 일자 보시는 것처럼 그분들 나이가 70세가 넘기 때문에 10년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이렇게 말해서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거 정비 사업 하는데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노인분들 문제가 되니까 이게 마치 사망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됐던 거였죠.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확전된 공방입니다. 예. 자, 어떤 공방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김부선 씨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된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주간 동아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어느 여배우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건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딸이 만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한마디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모두 맞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방이 확전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공방에, 이 논란에 뛰어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표창원 의원과 이 남경필 후보와의 공방으로 이어져가는 모양새인데요. 예. 어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당 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라는 이렇게 호소하는 취지로 올린 글인데 이 글을 보면 이 세월호 때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그리고 촛불 집회 때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은 현장에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당의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글이군요. 남경필 후보 측에서 반론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반격했는데요. 허위 사실이라며 이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 증거는 이렇게 사진 3장을 올린 건데요. 그 사진을 차례차례 보시면 이 첫 번째 사진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이렇게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진이고요. 예.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규탄 촛불 집회 때 이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마지막 사진은 지난해에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표창원 의원 측에 해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표 의원 이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 남 후보가 단순히 현장에 갔다 안 갔다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규탄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글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 표 의원이 왜 이런 글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해 줬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표 의원은 이들로부터도 이 사과해라,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에게 사과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 의원은 어쨌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 남 후보 측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이제 그러면 나흘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공방이 하여튼 여러모로 확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옵니다. 전국에 5에서 20mm의 적은 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고 더위는 좀 누그러들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를 비롯한 JTBC 취재진이 북미회담 소식을 생생히 전해드리기 위해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뉴스룸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뉴스 시간도 30분 앞당긴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저희 JTBC는 싱가포르 현지와 또 이곳 서울 상암동에서 역사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